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닌데 나이가 드니까 살이 잘 찌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살이 안 찌는 체질을 만들고 싶다면 바로 이 높여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언제든지 식사하는 시간을 몇 시간 이내로 제한하면 되지만 그 시간 제한을 우리 생체 리듬에 맞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먹방 영상 많이들 즐겨보시죠?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대리만족이 느껴지잖아요. 보통 먹방 유튜버 분들이 한번 촬영하실 때 10,000칼로리 정도를 드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도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먹방 유튜버는 왜 살이 안 찔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분해한 뒤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먹어도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고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는 것이죠. 이런 체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부가적으로 대부분 먹방 유튜버 분들은 1일 1식의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촬영할 때만 음식을 많이 먹고 촬영을 안 할 때는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또 운동을 많이 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닌데 왜 나만 살이 더 잘 찌는 것 같지? 또는 예전보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나이가 드니까 살이 잘 찌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을 만들고 싶다면 바로 이 신진대사를 높여야 합니다. 신진대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켜서 생명활동에 쓰이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는 물질은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말하는데요. 이 신진대사가 높으면 섭취한 영양분을 에너지로 잘 바꾸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찌게 되죠. 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쉽게 피곤하고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신진대사를 높여서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꾸준히 운동하고 많이 움직이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면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활동,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먹는 것에 비해서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생활 속에서 활동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서 걷는다든지 식사 후 간단한 산책,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생활 속에서 이런 움직임을 증가시키면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 높이는 두 번째 방법,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는 안 됩니다. 무작정 굶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반복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음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또 굶는 다이어트는 당장은 살이 잘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빠지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근육이죠. 신진대사가 점점 떨어져서 오히려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됩니다. 신진대사 높이는 세 번째 방법, 균형 잡힌 식단을 하셔야 합니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수적입니다. 또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요. 단백질은 근육의 생성과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에 비해서 소화시키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신진대사 높이는 네 번째 방법, 충분한 수면을 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비만 등 대사장애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 7,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진대사 높이는 다섯 번째 방법,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피로해지기 쉬운데요. 연구에 따르면 체내 수분이 약간만 부족해도 신진대사가 3% 정도 느려지고 건강한 사람이 약 500ml의 물을 마시면 10분 이내에 신진대사가 30% 정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헐적 단식이란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효과가 크고 비교적 쉬운 다이어트 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잘 하려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첫 번째, 단식 후에도 단식하지 않았던 것처럼 먹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잘못하면 간헐적 폭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먹지 못하고 꾹꾹 참아왔던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다 드시는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되면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떨어지고 우리 몸에서는 공복 시간 동안
부족했던 영양을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또 음식을 먹는 시간만을 제한했다고 해서 몸에 좋지 않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고칼로리 고당분의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등으로 구성된 영양이 고루 갖추어진 건강한 식단을 적당량 섭취해야 합니다. 간헐적 폭식을 하실 거면 간헐적 단식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 식사는 낮 동안 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간헐적 단식은 식사를 하는 시간대가 낮이든 밤이든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편한 쪽으로 식사 시간대를 정하는데요. 밤에는 활동량이 많지 않고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대사가 느려지면서 몸에 저장하려는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낮에 먹고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저녁에 단식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간헐적 단식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꾸준한 근력 운동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몸에서 더 이상 사용할 탄수화물이 없어지면 근육의 단백질을 당으로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량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간헐적 단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간헐적 단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추천드리는데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식사 시간을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로 제한하면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언제든지 식사하는 시간을 몇 시간 이내로 제한하면 되지만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그 시간 제한을 우리 생체 리듬에 맞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우리 몸은 24시간의 주기성을 가지고 호르몬에 의해서 정교하게 조절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생체 리듬, 생체 시계라고 합니다. 이 생체 리듬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오전 6시가 되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 코티솔은 우리가 일어나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죠. 그러니까 코티솔이 많이 분비되는 낮 동안은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아요.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코티솔의 분비가 떨어지고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 몸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또 이때 우리 소화기관도 쉬기 위해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렇게 밤이 되면 대사가 떨어지고 소화효소의 분비도 적어지고 우리 몸을 쉬게 하는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밤에 먹는 건 쉽게 살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정리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낮에는 먹고 휴식하는 밤에는 먹지 않으면 즉 생체 리듬을 잘 따르면 살이 빠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생체 리듬에 따르는 생활 패턴은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를 거스르는 생활은 비만, 수면장애, 피로뿐만 아니라 암, 당뇨, 심장질환 등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 탄수화물은 우리 주식인데요. 하지만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쌀밥을 지을 때도 잡곡밥을 지을 때도 이것을 넣으면 혈당을 덜 올리고 칼로리도 줄일 수 있는데요. 바로 올리브오일, 코코넛 오일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식물성 오일입니다. 탄수화물에는 전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전분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어서 포도당이 되기 때문에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 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게 되고 살도 잘 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면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또 저항성 전분은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저항성 전분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또 소화 과정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죠. 또 저항성 전분이 칼로리도 더 낮은데요. 전분은 1g당 4kcal, 저항성 전분은 1g당 2kcal이기 때문에 전분을 저항성 전분으로 바꾸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전분을 저항성 전분으로 바꿔야겠죠? 그 방법이 바로 밥을 할 때 올리브오일과 같은 식물성 오일을 넣는 것인데요. 식물성 오일을 넣으면 전분의 분자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물성 오일을 넣어서 지은 밥을 냉장고에서 최소 6시간 이상 식혀서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 1스푼을 넣고 밥을 지어 12시간 냉장 보관을 하였더니 저항성 전분이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저항성 전분 밥을 먹기 전에 데워서 드시면 혈당은 천천히 올리고 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평생의 고민, 숙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동과 식단만으로 살을 빼자니 너무 힘들고 좀 쉬운 방법은 없을까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과 보조제가 인기가 많죠. 다이어트 한약이 그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다이어트 한약이나 식욕 억제제와 같은 양약은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약을 먹을 때만 살이 빠지고 약을 끊으면 도로 찌는 요요 현상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많은 분들이 약을 끊으니까 살이 도로 쪘다, 약이 효과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이어트 중 생활 습관, 식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신진대사 기능을 높이고 지방 분해를 도와서 다이어트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식욕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트 한약만을 먹는다고 해서 살이 저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약의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비정상적이었던 식욕을 정상으로 만들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또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이어트 한약을 먹는 동안 이런 건강한 습관들이 생활화되어야 약을 끊어도 다시 체중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한약만으로 살을 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한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없고 또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도 힘듭니다. 피부 질환 중에는 서양의학적인 치료가 더 효과가 좋은 질환이 있고 한의학적 치료가 더 효과가 좋은 질환이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등 외부 감염에 의한 피부 질환이고 급성적이라면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등으로 치료하는 서양의학적인 치료가 효과가 더 좋고 피부과에 가서 치료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나의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면역체계가 과민해져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 예를 들면 잘 아시는 아토피 피부염, 건선, 만성 두드러기 등이 있겠죠. 이런 경우 한의학적인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한의원 치료를 추천합니다. 서양의학적인 치료는 면역체계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염증이나 가려움 등 증상만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많이 사용하는 치료제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가 있죠. 하지만 이런 치료들은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증상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다가 한의학적인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긴 원인은 개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화기계가 약해서 또 어떤 분들은 폐기능이 약해서 발생하기도 하죠. 원래 타고난 체질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우리 몸이 망가져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자 개개인마다 왜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서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치료하고 염증은 완화시키고 피부 스스로의 재생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한다는 점이 한의학적 피부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밤만 되면 가려움이 심해지고 또 심한 경우 가려워서 잠을 설치는 분들 있으시죠? 왜 밤만 되면 유독 더 가려울까요? 바로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생체 리듬이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낮에는 코티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저녁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낮에 많이 분비되는 코티솔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다 저녁이 되면 거의 분비가 되지 않죠. 그래서 밤이 되면 항염작용이 감소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밤에 더 가려워집니다. 또 밤에는 피부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데요. 피부 온도가 증가하면 피부 표면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수분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더 가려워집니다. 밤이 되면 더 가려운 또 다른 이유로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요. 밤에는 낮보다 조용하고 어둡잖아요. 이렇게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감소하게 되면 가려움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일한 가려움이라도 더 가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려움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가려움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건선, 지루성 피부염 등 피부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이나 당뇨, 신장 질환, 갑상선 질환 등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이라면 먼저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등에 의해서도 가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려움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이 경우를 의심해보고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밤에 가려움증이 생긴다면 자기 전에 피부 온도를 높이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피부의 온도를 올리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피부에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짧은 시간 동안만 하는 것이 좋고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사용해서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잠자는 환경은 약간 서늘한 온도를 만들어주고 가습기나 젖은 빨래 등으로 습도를 유지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술 마신 다음날 피부가 푸석푸석 건조해지고 칙칙하고 또 뾰루지까지 올라오는 경험 해보셨죠? 바로 술
술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이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우리 몸에서는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는 비타민 A, B, C, E, 또 비타민 G라고 불리는 글루타치온 등을 많이 사용해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항산화 영양소가 바로 피부 재생과 미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죠. 피부 재생에 사용되어야 할 항산화 영양소가 술을 마셔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피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알코올이 대사되어서 배출되면서 우리 몸에 수분도 함께 배출이 됩니다. 술 마시고 화장실 자주 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피부가 칙칙해지고 건조해지고 푸석해지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에는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소모된 항산화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비타민 C, E, 글루타치온 등과 같은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고 또 이들 영양소가 풍부한 아보카도, 케일, 키위, 호두 등의 음식을 섭취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또 틈틈이 물을 자주 마시면 에탄올을 빠르게 배출시키고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은 피부 세포를 손상시켜서 기미, 색소 침착, 또 주름과 같은 광노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도 피부가 붉어지고 따끔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럴 때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이것을 발라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바로 비타민C 크림입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것들이 피부를 공격하고 피부가 노화되는데요. 이런 활성산소를 차단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 크림을 사용하면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C 제품은 빛에 약하기 때문에 낮에 바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자외선과 같은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시간은 밤이 아니라 낮이죠. 그래서 낮 시간에 비타민C 제품을 바르고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더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자외선이 강한 계절에는 비타민C 크림과 자외선 차단제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즐겨 마시면 좋은 차를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제가 여름철에 가장 추천하는 차는 바로 오미자차입니다. 일단 오미자에 풍부한 구연산과 같은 유기산은 여름철 지나친 땀의 분비를 막아주고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비타민 A, C 등이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미자가 여름에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미자 추출물이 기미와 같은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멜라닌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미백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자외선은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을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시키는데요. 오미자 속 리그난 성분이 콜라겐의 분해를 막는 역할을 하고 피부 각질 세포에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보여서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지친 몸과 피부에 오미자차만큼 좋은 것이 없죠. 그런데 집에서 오미자차를 끓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떫고 신맛이 강해서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먹는 오미자 음료의 새콤달콤함을 기대하고 마셨다가 이거 맛이 왜 이러지? 하는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미자는 달고 시고 짜고 쓰고 매운맛 5가지 맛 중에 신맛이 가장 강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판매되고 있는 오미자 음료에는 이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그만큼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차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시고 떫은 맛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끓여서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물에 천천히 우려서 차를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잘 말린 오미자를 준비하셔서 가볍게 한번 세척하신 후 오미자 30g을 차가운 물 500ml에 넣고 상온에서 하루 정도 우려내 주시면 오미자 원액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든 오미자 원액은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마실 때는 이 오미자 원액을 물에 희석시켜서 드시면 되는데 원액 1, 물 3, 4 정도의 비율로 섞어주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오미자라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가 않겠죠. 오미자는 성질이 따뜻한 편이라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 또 신맛이 강해서 위염 등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또 피부를 위해서 1일 1팩을 하는데 큰 효과는 보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좋은 피부,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부 외부에 바르는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은 피부를 늙고 지치게 만들죠.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실제로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염증이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 또 당분이나 가공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의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피부까지 좋은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과 가공식품은 피하고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좋고, 비타민 A, C 등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등을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숙면입니다.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좋은 영양소를 섭취했다면 이를 피부에 잘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7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는 잠을 자는 동안 낮 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피부 재생을 위한 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너무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피부 재생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이나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부가 예민해져서 이유 없는 가려움이나 피부 트러블 등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 음악 감상, 명상 등 나만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하나씩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건강을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당독소,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앤드 프로덕트,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이 당독소는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손상시켜서 당뇨, 동맥경화, 암, 피부 노화, 치매, 관절염,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내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당독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대체 당독소가 뭐고 왜 생기고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당독소는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요. 음식 속의 당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운 고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열을 가해서 굽는 과정에서 고기에 풍부한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당독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당독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축적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당독소는 우리 몸 안에서 생길 수도 있는데요. 단백질은 근육, 피부, 혈관, 뇌, 머리카락 등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당을 섭취하면 36.5도씨라는 체열에 의해서 몸속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몸 안 곳곳에서 당독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당독소가 우리 몸에 축적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말랑말랑 촉촉했던 고기가 뻣뻣해지죠. 우리 몸에 당독소가 축적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말랑말랑 탄력 있었던 내 혈관, 피부 등 다양한 조직들이 구운 고기처럼 뻣뻣해지고 탄력을 잃고 병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당독소를 인식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죠. 당독소는 심혈관계 질환, 당뇨와 그 합병증, 치매, 심장질환, 암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당독소 반드시 줄여야겠죠? 당독소 줄이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당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에너지로 사용되어서 소모되는 것 이상의 남는 당은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당독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당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음식들, 밀가루 음식, 흰쌀밥, 달콤한 음료, 사탕, 과자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독소 줄이는 방법 두 번째는 당독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구운 고기뿐만 아니라 바삭바삭하게 튀긴 감자, 노릇하게 구운 빵, 달콤한 군고구마, 간장에 조린 생선 등에도 역시 당독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또 같은 식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조리법에 따라서 당독소 발생량이 달라지는데요.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이 찌거나 삶는 조리법보다 당독소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조리 온도가 높을수록 단백질과 당이 더 잘 결합하기 때문인데요. 찌거나 삶는 방법도 당독소가 생성은 되지만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조리 온도가 낮고 또 물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당독소의 생성이 적은 편이죠. 또 가능한 짧은 시간 조리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조리 방법만 바꾸어도 당독소의 생성을 줄일 수 있고 또 조리할 때 식초, 레몬과 같은 산성분과 함께 조리하면 당독소의 생성을 줄일 수 있는데요. 고기를 재울 때 식초나 레몬즙을 사용하거나 구울 때 뿌려주면 좋아요. 물론 맛있게 구운 고기, 고소한 빵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살짝 데친 고기와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샤브샤브 같은 식단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 나는 당뇨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또 좋은 음식도 챙겨 먹고 있는데 왜 혈당 조절이 잘 안 될까 하는 고민 가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뇨의 음식만큼 중요한 이것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간식입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씩 자주 먹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혈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자주 먹게 되면 그때마다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그만큼 자주 분비되죠. 그러면 세포가 더 이상 인슐린 분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혈당을 낮추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인슐린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지방이 분해되어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올수록 지방이 쌓이고 살이 찌죠. 따라서 자주 먹어서 자꾸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것은 당뇨에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에만 음식을 섭취하고 그 외 시간에 간식을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육이 많은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근육은 여러 장기 중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큰 근육이죠. 식후에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하루 20분 정도 해주시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수면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낮 동안 열심히 일했던 몸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여러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4시간 이하로 수면을 하는 사람은 정상 수면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1.4배 정도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낮 동안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7, 8시간 정도 숙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새콤달콤 맛있고 건강에도 좋죠. 그런데 당뇨 환자분이라면 과일 드시는 게 걱정되실 텐데요. 그래서 달콤한 맛의 과일을 피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과일의 당도를 나타내는 브릭스가 높다고, 즉 과일이 달다고 꼭 혈당을 많이 오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 속에는 포도당, 과당, 서당, 솔비톨 등 다양한 당류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 포도당은 혈당 지수가 100으로 높지만 브릭스는 60 정도로 낮은 편이고, 과당은 혈당 지수는 19에서 23으로 낮지만 브릭스는 150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달지만 먹어도 괜찮은 과일이 있고 달지 않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되는 과일에는 사과, 딸기, 블루베리, 체리, 자몽 등이 있는데요. 사과는 브릭스는 높지만 혈당 지수는 33으로 상당히 낮고, 또 적정량의 사과를 매일 섭취하면 당뇨 발병 확률이 28% 정도 낮춰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새콤달콤 딸기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딸기는 1회 섭취량에 따른 혈당 부하 지수가 1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 당뇨에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딸기의 피세틴이라는 성분은 당뇨병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당뇨에 나쁜 당뇨 환자분들은 꼭 피해야 할 과일을 알려드리면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복숭아가 있습니다. 특히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는 혈당 지수도 높고 1회 섭취량에 따른 혈당 부하 지수 역시 높아서 꼭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브릭스가 높은 과일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는 56 정도로 과일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당뇨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을 많이 올리지 않은 과일이라도 적정량 이상 섭취하면 당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사과라면 하루 2분의 1개, 딸기는 6개 정도, 자몽은 2분의 1개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하고, 과일을 갈거나 즙을 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물을 자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어떤 물을 드세요? 동의보감에 사람에 따라 몸이 살찌거나 마른 것, 수명이 길고 짧은 마시는 물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마시는 물은 중요한데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물, 음양탕을 소개합니다. 음양탕은 양의 기운인 뜨거운 물과 음의 기운인 차가운 물을 섞어서 만든
만드는 미지근한 물을 말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90도씨 이상 되는 뜨거운 물, 집에서 편하게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보관한 4도씨 정도 되는 차가운 물, 이렇게 2개의 물을 준비하고 먼저 컵에 뜨거운 물을 반 정도 부어주고 여기에 같은 비율의 차가운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여서 미지근해지는데요. 그럼 그냥 미지근한 물과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대류 현상입니다.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음과 양이 섞이면서 강한 대류 현상이 일어난 음량탕을 마시게 되면 일반 물을 마셨을 때보다 혈액순환과 대사가 활발해져서 소화를 돕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원장님은 어떤 식단을 하세요? 어떻게 체중 관리를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거나 또는 다이어트 식단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또 언제까지 이런 식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식단이 있는데요.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전문가들이 뽑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단, 올해의 베스트 건강식 등으로 뽑히는데요. 그만큼 그 효과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심장병 예방, 당뇨 예방과 조절, 우울증 개선, 뇌 건강,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식단이죠. 지중해식 식단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들의 식사 문화 패턴이지 한 가지 식단으로 규정된 것은 아닌데요. 공통적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견과류, 홍류, 올리브오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은 주로 해산물과 유제품에서 섭취하고 붉은 육류와 단 음식, 가공식품의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먼저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 콩류와 같은 식물성 식품들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두 번째,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흰 밀가루, 흰 쌀은 피하고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한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요즘 인기 있는 오트밀도 좋고요. 또 현미, 율무 등으로 만든 잡곡밥을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지방을 섭취합니다. 지중해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이 바로 올리브오일인데요. 포화지방이 많은 버터 대신 올리브오일을 사용합니다. 올리브오일은 불포화지방이 많아서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죠. 또 비타민 E, 폴리페놀 등이 풍부해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지중해 식단에서는 포화지방이 많은 붉은 육류와 가공육의 섭취는 권장하지 않는데요. 대신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생선, 해산물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또 가금류, 계란, 그리고 요거트, 치즈 등과 같은 유제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다섯 번째, 달콤한 디저트는 피해야 합니다.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간식보다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소금과 같은 양념의 사용을 줄이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해서 식재료 고유의 맛을 살립니다. 지중해 식단의 특징을 알려드렸는데요. 듣기만 해도 몸이 막 건강해지는 것 같죠? 지중해 식단이 건강 식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지중해식 식단을 해보려고 하세요. 저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점심 식사는 밖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만이라도 지중해 식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신선한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로 구성된 샐러드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느 샐러드에도 고루 잘 어울리고 또 샐러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샐러드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샐러드 드레싱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2큰술, 그리고 발사믹 식초 2큰술, 그리고 홀그레인 머스터드 1작은술, 다진 마늘 2분의 1 작은술, 그리고 여기에 이탈리안 파슬리 같은 허브를 약간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소금 약간과 후추로 간해주시고요. 섞어주시면 돼요. 드레싱이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샐러드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초록잎 그리고 양파, 파프리카를 준비했는데요. 채소는 색깔에 따라서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영양소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탄수화물로는 삶은 키노아를 준비했어요. 단백질로 콩과 삶은 달걀을 준비했고요. 단백질로는 계란 대신 삶은 오징어나 새우, 구운 연어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셔도 드레싱하고 아주 잘 어울려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샐러드에 샐러드 드레싱 약간을 곁들이면 샐러드 한 그릇에 알찬 영양이 가득한 맛있는 지중해식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